거리에 떨어진 한 권의 노트. 야가미 라이토는 호기심에 노트를 집어 듭니다. 노트를 펴자 그 안엔 노트의 사용법이 적혀 있습니다. 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죽는다. 라이토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살인범의 이름을 노트에 적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범인은 정말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라이토의 눈앞에 죽음의 신, 사신이 나타납니다. 왓처, 오늘 다룰 작품은 데스노트입니다. 우연히 사신이 떨어뜨린 데스노트를 줍게 된 야가미 라이토. 그는 외모, 지능, 학업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이를 압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우월한 입장에서 본 세상은 온갖 곳이 뒤틀려 있고 썩어 있습니다. 라이토는 주저없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기 시작합니다. 노트의 주인인 사신 류크도 이 정도로 노트를 사용하는 인간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 류크는 라이토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묻습니다. 왜 이 모든 인간들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적었지? 그래야 바보라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악인을 없애고 있다는 걸 알겠지. 처음 몇 명의 악인을 죽이고는 내적 갈등을 겪던 라이토는 곧 이는 단죄이며 노트의 엄청난 능력을 컨트롤하면서 세상의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압도적 확신으로 쉴 틈 없이 노트를 써 내려가자 세상은 그에게 키라라는 별명을 붙이며 사적 제재에 대한 통쾌함으로 많은 팬덤이 생깁니다. 하지만 각국의 치안 당국은 이 기현상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 국제기구는 키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설적인 수사관 엘에게 이 사건을 의뢰합니다. 곧 엘은 TV 방송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사상 최대의 흉악 범죄입니다. 키라,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악이다. 방송을 지켜보던 키라, 즉 라이토는 엘을 향해 자신은 선이며 신의 의지에 반하는 엘이야말로 악이라고 외치며 그의 이름을 노트에 적습니다. 그러자 방송 중 심장마비로 그대로 죽고 마는 엘. 이를 보고 통쾌해하는 라이토. 그런데 키라, 넌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가? 방금 네가 죽인 건 극비로 잡은 범죄자 내 대역이었다. 하지만 엘, 나라는 존재는 실지한다. 키라, 날 죽여봐라. 라이토는 놀라 화면을 바라보자 엘은 이 방송은 실은 일본 관동 지역에서만 방송이 되고 있기에 키라는 관동 지역에 거주하며 어떠한 특정 조건에서만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추리해냅니다. 또한 사망자들의 사망 시간이 평일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범인이 학생일 수도 있다는 추론을 합니다. 막강한 두뇌의 소유자 엘. 키라와 엘은 서로 자신이 선이라며 상대를 없애고 말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일본엔 FBI까지 들어와 세계의 수사망이 라이토를 향해 조여가는데 과연 라이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들. 저는 소설 쓰는 임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오늘 좀 주전공을 만났는데요. 이 댓글을 보니까 네. 임태훈 작가님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네. 누굴 어디서 가르치시나요? 라고 누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네네.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저는 청강대학교 웹툰학과 학생들한테 스토리를 가르치고 있어서 네. 실제 오늘 작품인 데스노트 이야기를 매 수업 때 하는 네. 이게 어떤 종류의 교재인 거예요, 그럼 데스노트는? 의외로 이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2004년생, 5년생 이렇거든요. 아, 예. 이 데스노트가 나올 때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아, 그게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MZ세대들의 컨텐츠를 향유하는 건 네. 되게 파편화돼 있어요. 마치 유튜브 구독하는 채널이 저마다 다 다르듯이 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너무 달라서 아, 저처럼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는 교수자가 명작들을 짚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그 명작 교과서 데스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데스노트는 말 그대로 그 노트예요. 검은색의 데스노트라고 겉에 표지가 써 있고 넘기면은 왼쪽에 How to use it 해서
사용법이 써 있고 거기다 이제 쓰게 되면 죽는 것인데 세부 규칙들이 막 이것저것이 있어요. 저는 데스노트를 작가가 어디에서 따왔느냐라고 좀 짐작을 해보자면 네. 동양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실제로 사신이 등장하고 사신이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는다는 설정이 있지만 보면 동양의 저승사자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염라대왕에게 제출해야 되는 네.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살생부, 명부. 네. 거기에 이제 이름이 적혀 있으면 63세 김철순 씨 가시죠. 이런 게 전설의 고향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데스노트에서 좀 재밌었던 설정이 40초. 네. 이름을 적고 40초.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적기까지 6분 40초 안에 적어야 돼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6분 40초를 풀어보면 400초입니다. 네. 이것도 동아시아인들이 불길하게 여기는 숫자 4. F층. 죽을 4. 네. 서양권은 예를 들면 13. 네. 이런 것처럼 되게 아시아권 독자들에게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인물들을 저희가 또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주인공이죠. 야가미 라이토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시감이에요. 야가미 소이치로라는. 그래서 이게 야가미 라이토가 네. 데스노트를 주어서 어떤 범죄자들을 처단해 나가는 초반 와중에 이제 병렬돼서 아버지 경찰청의 높은 네. 사람이잖아요. 네. 이렇게 양면으로 보여주다가 이제 저 아저씨가 주인공을 추적해서 잡으려고 하는구나 네. 하고 독자들을 현혹시킨 후에 그냥 평범하게 직장에서 한번 깨지고 오거든요. 네. 아버지가 이거 어떡할 거야? 하면서 위에서 조짐을 당하고 네. 집에 와서 이제 신발을 탁 이렇게 구두를 벗는데 등 뒤에서 네. 아버지 오셨어요? 하는 게 야감이죠. 네. 저희 그 연출도 다시 보니까 알고 봤지만 네. 역시 되게 기깔나는 연출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자 관계라는 걸 드러내는 연출이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부자 관계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설정이었는데 이제 이 야가미 라이토가 싸우는 적대자가 엘이라는 의문의 명탐정입니다. 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자세한 컨셉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둘의 두뇌 싸움이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의 핵심 메인 컨텐츠예요. 이 두뇌 싸움은 어떻게 보셨나요? 역시 이 작품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제가 이 작품의 연재 시기를 다시 보니까 불과 2년 정도입니다. 2004년에서 네. 2006년. 그래서 사실은 흥행한 일본 만화 중에서는 전체 분량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지금 원피스는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보통 막 네. 50권, 60권, 네. 100권. 네. 막 귀멸의 칼날이 일찍 끝냈다고 해도 20권이 넘거든요. 열혈강호 아직도 신지에서 싸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래서 이 작품이 12권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건 네. 저는 굉장히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을 다 잡아놨고 네. 그 가장 메인에 있었던 요리가 라이토와 엘의 두뇌 대결. 네. 그리고 얘네 둘이 처음에는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을 보게 만드는 건 사람 이름만 적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노트를 가진 범인을 네. 어떻게 잡지? 음. 명탐정이 아무리 똑똑해도 애초에 그런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범한 현실 세계 인간이. 네. 그런데 엘이라는 캐릭터는 그걸 해냅니다. 네. 그래서 그 둘의 간격이 좁혀지다가 결국에는 둘이 수갑을 차고 한동안 동행하게 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렇게까지 가죠.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네.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된다는 설정이 나오는 것처럼 네. 물리적으로 아주 멀리 있었던 두 범인과 형사가 네. 탐정이 항상 붙어다닐 수밖에 없는데 서로를 의심하고 네. 그 의심을 해소하려 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시 읽어봐도 너무 짜릿했다. 네. 그리고 이제 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게 FBI 요원 레이 펜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FBI가 일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작가의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이 지구상에 가장 수사력이 뛰어난 사람은 FBI겠지라고 이제 이 만화 스토리 작가가 생각을 해서 FBI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까지 가서. 또 엑스파일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FBI가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고등학생 라이토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까라고 추적을 하는데 또 엄청난 머리와 두뇌를 써서 결국 그 일본 내에 들어온 FBI가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파악을 해서 다 적어서 이 레이 펜버까지
한 번에 다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다. 이 키라라는 능력상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저는 그 딱 말씀해주신 장면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이 작품이 굉장히 차가운 작품이고 캐릭터들의 내면 심리를 잘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보여주지만 얘가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됐을까? 얘가 왜 지금의 이런 인간이 되었을까의 역사 같은 걸 보통 다른 작품들만큼 잘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FBI의 추적을 떨치는 과정에서 라이토의 캐릭터가 많이 드러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정적인 명부, 이것도 명부죠. 네. 진짜 살생부를 입수하고 나서 승리감에 젖어서 네. 이제 죽어가는 FBI 요원을 향해 썩소를 날리거든요. 네.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죠. 네. 이게 작품 중에 여러 번 나오는 썩소 중에 첫 번째 썩소입니다. 네. 근데 사실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라이토는 일부러 나와서 지금 네가 나를 신세계의 신이 되려고 하는 키라를 쫓으려고 한 덕분에 너는 죽어가는 거야. 내가 키라지롱 하면서 과시하고 드러내는 거죠. 네. 이게 다른 범인들과 좀 다른 라이토라는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주는 네. 첫 번째 장면이어서 네. 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살인 미소의 다음 버전으로 나아가게 된 장면이 이 레이 펜버는 사실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약혼녀도 사실 FBI 출신이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저 이분 너무 좋아했는데 예, 그리고 L과 실질적으로 같이 수사를 한 경험도 있는 굉장히 뛰어난 지적 능력 그리고 뛰어난 외모의 인물로 나오죠. 처음엔 마키 쇼코라는 인물이 나와서 사실 이제 L의 수사본부로 가서 L과 무슨 이야기, 내 추론에 대해서 L에게 좀 전달하고 싶어서 수사본부로 갔는데 얘도 이제 아버지, 라이토도 아버지가 같은 L의 수사본부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속옷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이 여자를 알게 돼서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떠보죠, 라이토가.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뭘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나에게 근접해 온, 추리가 근접해 온 것을 알고 같이 가는 연출이 재밌어요. 걷는 장면으로 통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라이토의 이 신의 목적은 이 여자의 발걸음을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신의 목적인데 계속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이름을 썼는데 마키 쇼코는 가명이었구나.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 쫄리게 되고 실제 이름을 알아내려고 어떻게든 하게 되고 여기서 결국은 그 여자를 죽이는 게 성공하는 것까지가 나오는데 앞서서의 레이 펜버를 죽였을 때 미소만 지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내가 키라니까 라고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서 내가 키라지롱을 말로 하게 되는 예. 그게 나와요. 과시를 좀 더 하게 되는 예. 저도 이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 게 블러핑 게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두 캐릭터 모두 서로에게 완벽히 솔직하지 않죠. 네. 저는 이 작품에서 캐릭터가 드러나는 순간순간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좀 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고등학생, 고3 남자아이를 네. 주인공으로 설정했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유형, 연령대, 성별, 사연 혹은 뭐 경제적인 상황까지 네.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했을까를 제가 내린 결론은 청소년이어야만 했다. 네. 제가 내린 좀 결론이에요. 만약에 조금 세상 풍파에 찌들은 지금의 저에게 데스노트가 주어지면 네. 어떻게 활용했을까? 활용하실 생각은 있으시군요. 활용한다면. 네. 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많이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네. 내가 잘 살기 위해 내가 돈을 크게 버는 방법을 네. 누군가의 죽음을 맞춰서 어떻게 한다든지 네. 갑자기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든지 네. 개인의 영달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중2병이 중2에 오는 건 축복이다 이런 격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2병은 그럼 우리는 왜 걸리는 걸까 네.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 작품의 야가미 라이토도 네. 지독한 중2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로지 나만이 가능하다. 내가 나만이 정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작가님께서 해준 얘기인데 왜 15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 나이에 왜 중2병이 걸리냐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는 내 주변의 세계가 좁아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내 친구. 그런데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학교에 가서 세계 역사를 배우고 네.
어떤 우주를 배우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작은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은 엄청나게 크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자아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허세로 채워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내 연약한 자아를 어떻게든 버텨야 돼. 라이토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런 연약한 면이 있어요. 네. 이게 잘못된 행동이 되지 않으려면 나는 결국 이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자에까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라이토의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이후에 본격적인 라이토와 엘의 대결이 나오는데요. 이야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듣고 오시죠. 엘은 추리를 통해 야가미 소이치로의 아들 야가미 라이토에 대한 의심을 키웁니다. 한편 대학 입시를 통해 최고의 인류대 수석으로 입학한 라이토. 그런데 라이토와 동시에 수석을 한 입학자가 있었으니 엘입니다. 엘은 의도적으로 라이토에게 접근하여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만약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키라 사건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뭔데? 저는 엘입니다. 라이토는 당황하지만 엘의 본명도 모르고 지금 엘을 죽이면 자신에게 혐의점이 올 것을 걱정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엘에게 완벽한 한 방을 맞은 상황. 엘은 나아가 라이토에게 당신이 키라인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이토는 엘이 자신을 계속 떠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키라에 대한 자신의 추리를 말하는 등 둘은 속고 속이는 치열한 두뇌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국에서 키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다며 특별 방송을 내보냅니다. 저는 키라입니다. 곧 메인 캐스터 히비마 씨가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예언대로 메인 캐스터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이에 놀란 키라 수사팀은 방송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키라를 잡기 위해 방송국 정문을 열려던 수사팀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는 본명을 감추고 비밀리에 수사를 하던 대원. 이런 경우도 생겼으니 본명 없이 얼굴만 가지고 죽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엔 어려워졌다. 분명 얼굴과 이름을 알아야만 작동하는 데스노트. 본명을 감춘 수사대원의 사망.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일본 라이토는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에 사신 류크가 말한 사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제2의 키라가 있다고 확신하는 라이토. 사신의 눈은 대상의 얼굴만 봐도 본명이 보이는 사신의 능력. 사신의 눈을 얻는 대가는 수명의 반을 사신에게 바치는 것이라 라이토는 거절했었던 능력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수명의 반을 바치고 사신의 눈을 얻은 것일까? 라이토는 이로써 엘이 더더욱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번 키라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자기가 키라임을 믿게 하기 위해 사용한 희생자를 보면 그게 키라라면 그럼 피라미를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법 자체가 진짜에 비해서 너무 유치합니다. 엘은 키라가 2명이라는 것을 눈치채는데 두 번째 키라는 누구이며 대체 뭘 하려는 것일까? 네, 엘이 가까이 옵니다. 심지어 이제 같은 우리로 치면 뭐 서울대 수석 입학이 2명인데 나만 있을 줄 알았는데 라이터가 뒤를 돌아보니까 약간 좀 다크서클이 이상하게 생긴 애가 같이 수석 입학을 얘도 다 만점자야? 알고 보니까 제가 엘입니다. 와타시 에르데스. 와타시와 에르데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엘의 등장이 나옵니다. 엘 캐릭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주인공의 반대의 그 라이벌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아치의 놈이라고도 하죠. 예, 일명 이게 이기기 힘들수록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거대하고 완벽하고 좀 압도적인 존재로 그려야 되는데 헐렁헐렁한 애로 그려놨어요. 예, 이 엘 캐릭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엘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저도 피디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카리스마가 너무 약해 보이고 괜찮을까? 네. 그런데 그걸 실력으로 빠르게 뒤집어내는 게 이 작품의 묘미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의 후반부로 가면 엘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작품이 연재될 때를 보면 처음에는 네. 라이토가 꽃미남이니까 네. 두 꽃미남을 보여주자 네. 라는 생각이었다가 아니야. 어차피 지금 소년 만화의 공식을 박살내면서 자유로운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헐랭이 같은 허술한 맨발로 다니고 네.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추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추리력이 40%가 40% 올라가죠. 네. 그래서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탐정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오니까 저는 일반 작법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사실은 부족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지금 완벽한 외모부터 모든 게 완벽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나오는 적대자는 사실 많은 게 부족하고 그죠. 예, 뛰어난 게 지능 하나. 보통 이제 우리가 주인공을 그리면은 일반 주인공들은 뭐 가정 환경도 안 좋고 못생기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많은 핸디캡이 있는데 사실은 뭐 마음이 좋지롱, 사실은 지능이 되게 뛰어나지롱 이러면서 감정이입을 우리가 딱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를 반대쪽 저쪽에 감정이입을 점점 시켜요. 엘한테. 주인공은 라이토인데. 이게 너무 신기한 방법이더라고요. 심지어 뭐 하얀 거탑 같은 경우에는 장준혁이 나쁜 놈이지만 사연을 줘요. 홀어머니야. 그죠.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 어머니 때문에 네. 저렇게 독한 인물이 됐구나. 근데 이거는 없어요. 얘는 라이터는 뭐 아무것도 없어. 사연도 없고 그냥 점점 나빠지고 이게 반대로 완전히 뒤틀려서 가는 이 내러티브가 너무나 지금 다시 보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두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오바타 타케시와 오바 추구미. 오바 추구미 이쪽이 스토리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내가 작화 실력은 떨어지지만 늘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짜. 근데 그 스토리를 짜는 것도 되게 반골 기질이 있어요. 네. 작가 스스로 그 어려운 과제를 자기에게 던져서 그걸 극복함으로써 되게 유니크한 스토리를 뽑아내는 유형의 작가들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오바 추구미 작가가 좀 그런 유형의 작가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해서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인터뷰를 보면 정작 이제 그림을 그리는 오바타 타케시는 또 일본 만화계에서 만신 취급을 받는 네. 엄청난 작가력을 보여주는데 이게 소년 주간지에 이렇게 못된 주인공을 마음껏 그릴 수 있어서 해방되는 기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이야 그런 작품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핫한 체인소맨의 주인공 덴지도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 주인공이 아닙니다. 정의감이 1도 없죠. 완전 이상한 놈이에요. 네. 그런데 먹히고 대중들에게 인정받잖아요. 네. 그 첫 포문을 연 게 저는 데스노트의 라이토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라이토는 사실은 키라였죠. 키라였는데 엘에게 굉장히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근데 키라가 한 명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데스노트가 하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변수죠.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제2의 키라의 정체는 아마네 미사라는 아이돌입니다. 여자 아이돌이 나와요. 정말 이제 여기서도 그 이제 반골 기질이 나오는 거죠. 제2의 키라라고 하면 뭔가 좀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위협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 키라 빠인, 네, 키라의 빠인 아이돌이 나와요. 그래서 키라 빠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자 아이돌이 어렸을 시절에 부모님이 정말 범죄자에게 죽게 됐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이 범죄자가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키라가 마치 이 라이토가 데스노트로 걔를 죽여준 거예요. 은인, 얘가 정이다. 나는 쟤를 추종할 거야. 숭배죠, 숭배. 네, 숭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제2의 키라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신의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사신의 눈은 어쨌든 이 자기의 수면을 반을 주고 상대의 이름과 수명이 딱 보이는 네, 얼굴만 봐도 그런 능력인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라이토는 제2예요, 엄청. 막 미래의 설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내 수명을 왜 줘? 나는 이런 세계관은 이렇게까지 해나갈 건데.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행동파, 기분파. 뭔가 사실은 좋을 것 같은데 줘. 이런 친구로 좀 통통 튀는 변칙적인 럭비공 같은 인물이 제2의 키라처럼 통이 들어오게 되니까 둘의 지적인 대결, 라이토와 엘의 지적 대결에서 갑자기 변수가 생겨버린 네, 그런 설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마네 미사가 처음 등장할 때의 순간이 되게 유명한 짤이 돼서 살아남고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두 번째 키라의 존재를 라이토가 알고 네. 얘는 어떤 녀석이지 하고 분석해 보려고 해요. 근데 얘는 되게 통통 튀는 캐릭터예요. 네. 사신의 존재도 막 말해버리고 네. 노트라는 단어도 써버리고 그래서 라이토가 당황을 해서 나만큼 똑똑한 애가 아닌 거지. 그래서 큰일 났다. 이 녀석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하는 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이 계획대로다. 요 두 개 짤 두 개가 네네. 라이토를 상징하는 되게 유명한 짤이에요. 네. 그게 재밌는 밈처럼 소비되는 걸 빼고서도
라이토를 당황하게 하고 어떤 혼란스럽게 만드는 변수로서는 L를 능가하는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이 데스노트라는 작품 자체에 활력을 주는 캐릭터가 저는 미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미사와 데스노트가 나왔다는 거는 류크처럼 사신이 또 하나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레미라고 하는 이 야마네 미사의 데스노트에 사신이 또 이제 붙어 다니게 되는데 또 여기서 레미 등장함으로써 기존에는 사실 류크는 이거잖아요. 아, 인간은 역시 인간은 재밌군. 그러면서 그냥 관찰자 역할이고 무슨 뭐 어떤 극적인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관찰만 하는데 램은 감정을 갖습니다. 그 미사에게. 그리고 개입을 해요. 뭐 이 세계에. 그러면서 또 작품의 레이어가 또 쌓이면서 바뀌더라고요. 그죠? 네. 사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네. 떡밥을 던져요. 네. 근데 어떻게 사신을 죽이지? 사신이 그냥 사신끼리 싸우면 죽이나?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인간을 위해 그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면 사신은 소멸되게 됩니다. 네. 이게 아주 절대적인 법칙을 어기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동양적인 개념에서 가져왔다고 봐요. 저승사자가 염라대왕한테 언제 그 조인트를 까이냐? 결국에는 네가 이 인간을 제때 데려왔어야 되는데 네. 동정심 때문에 얘를 살려줬구나. 명부를 조작했구나. 이 자식 너는 무간지옥에 떨어져라. 네. 이런 설화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앞에서의 이제 라이토가 사실은 이제 뭔가 선을 넘는 것들이 이제 작품이 흐르면서 이 선을 넘네, 저 선을 넘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제 자기에게 신의 영역에 거부한다고 이제 FBI 요원까지 죽였다면은 여기서는 어떤 단계까지 나아가냐면은 사람의 호의와 사신의 호의를 이용합니다. 자기가 엘에게 승리하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도대체 라이토가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일러가 포함이 됩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알잖아요. 여러분 네. 만약 이 작품을 안 읽으셨다면 여기서 스톱해 놓으시고 네. 읽고 오십시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펼쳐지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토는 미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사실 램이 미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램에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을 위해 애를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미사는 라이토를 위해 램에게 애를 죽여달라고 하고 램은 미사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면 눈엣까지 갔던 애를 죽일 수 있게 된 라이토. 대학 캠퍼스에서 동기가 된 애를 만난 라이토, 그리고 사신의 눈을 가진 미사가 애를 보게 됩니다. 미사의 눈엔 엘의 본명이 보였고 이제 그 이름만 전해 듣고 데스노트에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 미사에게 전화를 거는 라이토. 그런데 미사의 전화는 바로 앞에 서 있는 엘이 받습니다. 엘은 당황한 라이토에게 말합니다. 아, 야가미 씨에겐 기쁜 소식일 수도 슬픈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네 미사를 제2의 키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엘은 이미 수사를 통해 미사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던 상황.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눈에 강철 안대와 전신 구속복을 입혀 미사를 감금한 엘. 거의 고문에 가까운 구속에 미사는 자신이 진실을 실토할까봐 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라이토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것. 램은 라이토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알립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미사를 구해낼 방법은 단 하나. 데스노트의 소유권 포기. 소유권을 포기하는 순간 데스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은 지워진다. 라이토와 램은 협의를 마쳤고 램이 미사의 머리를 쓰다듬자 정말로 데스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왜 감금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울먹이는 미사. 엘은 미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이토가 장기간 감금 조사를 자청합니다. 대체 무슨 속셈일까? 자신이 갇혀있는 동안 키라의 범죄자 단죄가 멈추지 않으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라이토. 엘은 라이토의 말을 듣고 라이토를 감금합니다. 일주일 동안 갇혀있던 라이토는 점차 야위어가고 사신 류크에게 한마디 합니다. 버리겠어. 그건 사전에 류크와 약속했던 암호, 자신의 데스노트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류크는 약속대로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 순간 라이토는 정말로 데스노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습니다. 자신이 키라였던 것도 데스노트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기억 못하는 라이토.
그동안 모든 것을 계획대로 해왔던 라이토. 과연 이 소유권 포기는 어떤 계획하에 이뤄진 것일까? 라이토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엘과 마지막 일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키라의 정체를 밝히는 데까지 다 왔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유권 포기라는 게 개념이 있지롱 하면서 모든 게 다시 또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왜냐하면 굉장히 1화 초반에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데스노트를 사용했던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네. 게 1화에 나와요. 네. 루크가 처음 만나자마자 이걸 얘기해 줍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설정이기도 해요. 네. 라이토가 나는 데스노트의 권리를 포기한다를 독자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럼 아니, 우리가 아는 라이토는 그럴 놈이 아닌데 슈퍼 제이죠. 여기서 네. 내려놓는다? 네.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 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재밌어집니다. 네. 이때 라이토는 갑자기 이제 진짜로 기억을 잃고 경찰청장 야가미 소이치로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네. 야가미 라이토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의 작화법이 다시 달라져요. 약간 살인자의 눈까지 거의 가까이 갔다가 다시 또 그 1화에서의 그 순둥순둥한 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극 스포일러입니다. 감금 15일이 지납니다. 네. 라이토도 이제 감금이 돼가지고 15일이 지났는데 살인이 다시 또 시작이 돼요. 15일 동안 멈췄을 동안에 엘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역시 이 자식이 키라여서 가둬놨더니 살인이 안 일어나는구나. 근데 15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다시 살인이 시작이 되면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었어. 너희는.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대신에 수갑을 묶고 다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5%라는 가능성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장면을 왜 좋아하냐면 네. 아시겠지만 라이토랑 엘을 빼놓고선 이 작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둘이 엮이는 관계가 정말 매력적인데 라이토는 왜 자기의 데스노트의 소유권과 기억을 포기하는 엄청난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네. 그거는 엘을 100% 전적으로 믿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네. 엘은 내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명탐정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퍼즐처럼 퍼뜨려 놓은 걸 추리를 해서 네. 좁혀와서 소유권이 넘어간 노트를 쓰는 또 다른 키라? 제3의 키라가 됐죠. 제3의 네. 키라를 잡아낼 거야. 걔네를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그 노트를 결국 찾아내서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거야라는 걸 사실은 이 과정에는 네.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큼이나 애를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엘의 지능을 믿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데스노트를 자기 손에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엘이 자 보세요. 라이토 씨. 그래서 라이토가 잡는 순간 바바바바바바바 기억 다시 그죠. 복구 따다다다다다다. 그때 또 악마 표정 한 번 더 나오고. 다시 한번 그 눈 나오죠. 김재원 씨가 저희 때는 살인 미소였잖아요. 진짜 살인 미소가 나와요. 저번 시간에는 아이비 네. 이오리 씨 얘기하시더니 살인 미소가 나와요. 이게 여기서. 아재들이 네.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래서 기억이 다 돌아오면서 계획대로 그 짤이 나오는 거죠. 그 짤은 진짜 임팩트가 컸죠. 그리고 이제 엘이 갑자기 이제 또 궁지에 몰리면서 사실 이때쯤이면 독자들은 엘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네. 라이토 저 미친놈. 사람 막 죽이네. 근데 똑똑해서 잡히지는 않고. 그게 좀 극단으로 몰아붙여져서 데스노트에서 가장 재밌었던 구간을 꼽으라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뚱맞게 비틀즈 생각이 났습니다. 네. 왜 비틀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비틀즈 멤버들이 영국의 작은 차고에서 모여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네. 밴드가 되었는데 당대의 천재들이 저 작은 차고에 같이 그 동네에 살았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천재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네. 비슷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개화된다라고. 서로에게 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자극받는 면모가 있는데 네. 제가 실제로 이 작품을 연재를 따라갈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한 호흡에 다시 읽어보니까 네. 라이토가 갑자기 머리가 비상해지고 똑똑해지고 안 쓰던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게 결국 애를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서로의 방법을 배워요. 네. 원래 라이토는 안전 제일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위험한 짓은 진짜 안 해요.
수명을 반절 내면 초능력을 갖게 되는데도 안 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냥 겁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은 그렇지 않아요. 네. 엘은 첫 등장이 직접 등 탁 두드리면서 네. 내가 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좀 대범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제이고 너무 피해요. 네. 근데 이 둘이 만나서 서로 하게 되면서 네. 엘은 라이토의 방법을 조금 닮아가고 네. 라이토도 엘의 이런 트릭을 던지거나 상대를 속일 때는 나 자신도 위험할 필요가 있다는 걸 배워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틀즈처럼 그 천재들이 아마 그 차고 안에서 이 라이토와 엘이 했던 것처럼 네. 계속 서로를 자극시키면서 더 다음 경지로, 더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게 보였고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최종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일부라고 이게 사실 작품이 데스노트가 L과의 대결이 1부고 그다음에 이제 N-M과의 대결이 이제 2부로 크게 나누긴 하는데 이 1부 마지막까지는 저희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L이 결국은 패배합니다. 네, 라이토가 승리를 패배하죠. 하죠. 네. 목숨을 잃게 되죠. 네. 저는 처음에는 엘의 죽음을 못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심장이 정지되고 동공이 회색빛 처리되는 명백한 죽음을 보여주는데도 다음 화에 뭐 반전 있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사실은 엘의 꼭두각시고 새로운 엘이 있나? 쌍둥이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엘은 총알을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라이토가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어서 죽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인 사신이 인간 미사의 수명을 늘려주는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네. 유일하게 이제 사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사신도 죽이고 사실은 램도 되게 위험한 사신이거든요. 네. 라이토의 입장에서는 몇 번이나 경고를 해요. 네. 네가 미사에게 위해를 깨치면 난 널 너 죽인다. 바로 죽어. 그래서 항상 이 램이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엘도 반대쪽에 총구를 대고 있고 네. 그래서 일석이조처럼 이 둘을 같이 제거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라이토가 생각해내는 거죠. 네, 하여튼 미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과 사신의 감정을 이용해서 서로를 죽게 만드는 방법을 계획대로 해서 결국은 엘이 죽게 되는데 누가 사실 이길 거라고 예측하셨어요? 이 전까지? 저도 네. 엘이 어떻게 얘를 잡아내느냐에 계속 집중해 있었던 것 같고 네. 엘이 패배하거나 죽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적이었고 근데 이게 앞에 암시로 깔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엘이 갑자기 수갑 차는 시절에 뜬금없이 발을 닦아줘요. 라이터의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웬 세족이야?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가 유다의 배신을 알고 도 제자들을 세족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예수는. 그것에 대한 암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썰이 확실히 이 있거든요. 작품에 네. 되게 기독교적인 네. 그 메타포가 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2부가 나오는데 사실 2부는 저희가 오늘 얘기는 안 합니다. 2부는 작가님과 저의 공통적인 의견은 좀 사족 같아요. 이 데스노트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서 저희가 이 작품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둘이 되게 닮았잖아요. 되게 완전히 양극이면서 둘이 또 되게 닮았잖아요. 그게 약간 이 자존감 자아 같은데 엘이 죽으면서 하는 마지막 대사가 역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았어.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누굴 잡고 싶고 정의가 이기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거가 지금 제일 죽는 순간에도 중요하구나. 네. 이게 되게 그 비대한 자의 우리 라이토와 좀 비슷한 부분이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적대자 네. 캐릭터가 왜 이 업계에서 네. 2차 창작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 둘이 서로를 완성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명작 영화인 다크나이트를 보면 네.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배트맨은 조커에 손하기 위해서 계속 쩔쩔매다가 조커가 경찰서에 잡혀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 경감이 막 취조를 하는데 취조가 안 먹혀. 잠깐 쉽시다 하고 갑자기 나가더니 배트맨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막 조커를 두들겨 패요. 그리고 너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물어봐요. 네. 근데 조커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내가 널 왜 죽여? 네가 날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난 널 죽일 생각이 전혀 없어. 네. 하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대사가 You complete me라고 해요. 예. 네가 나를 완성시켜. 근데 이건 원래 사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로맨틱 영화의 사랑 대사거든요. 네.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근데 그거를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조커가 하니까 엄청 네. 임팩트 있는 장면인데 그게 저는 조커를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봐요.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네가 죽지 않고 나는 이 대결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전 이 둘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그래서 라이토가 극 중에서 다정한 대사를 거의 안 하는데 연기가 아니라 네. 근데 엘이 죽을 때 잘 가라 엘. 너는 이 신세계의 신이 상대할 만한 호적수였다 라고 얘기하고 네. 뒤에 나오는 애들한테도 아 역시 너는 엘에겐 되지 않아. 이거는 마치 네. 배트맨이 실제로 죽었다고 가정하면 조커의 마음은 어떨까? 예.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소년 만화라는 음. 측면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제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의와 철학적으로 풀릴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둘의 대결에만 굉장히 그렇죠.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마지막에 류크가 인간은 재밌어하고 관찰을 하다가 재미없어졌네? 끝! 엔딩!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류크도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정의에. 마지막에 이만하면 우리 지루하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1화에 나온 대사입니다. 네. 그런 면모까지 수미상관을 거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데스노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추리 관련된, 뭐 스릴러 관련된 작품은 했지만, 물론 이제 추리 영역이 들어가긴 하지만, 완전히 이건 조금 애니와 픽션, 그리고 판타지 영역의 작품을 처음 다뤄봤어요. 네. 그렇죠. 사실 김전일보다도 더 서브컬처 쪽에 가까운 작품이라 네.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내가 김보들 PD라는 사람의 덕질을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네. PD님도 이 크라임 본 방송에서 네. 실제 뭐 한국의 세계의 살인 사건들 같은 걸 이제 프로파일링하고 케이싱하고 추적하고 하는 것에서 그것도 물론 좋지만 가끔은 현실 범죄가 너무 그런 것들을 오래 보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픽션으로 도망치셔도 된다. 덕질은 네. 인간의 영혼에 굉장히 풍요로움을 줘요. 네. 이런 전형적인 T에게도 저 같은 쌉 F에게도 덕질은 되게 좋은 것이고 오늘 데스노트도 여러분들의 덕질 창고에 없다면은 왜 아직 없습니까? 이거 있어야죠. 네. 라고 책장에 끼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재미있는 작품도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기 소감 같은 것도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댓글 다 살펴보거든요. 네,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라임워처 또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또 보고 싶은 작품 또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작품 고르는데 네, 저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긴 시간. 네, 오늘도 네.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너무 재밌었고 PD님이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언제든 불러주시면 네. L처럼 맨발로 달려나오겠습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그 얘기는 하셔야 돼요. 오늘 착장이 저- L 착장이었다. 저 원래 흰색 옷 되게 싫어합니다. 흰색의 청바지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미남만 소화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오늘이 데스노트 그리고 네. 제가 사실 라이토보다 L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네, 이런 반전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너무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